아침 일라디오. 올겨울 한파가 시작되면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동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도요. 추위에 굉장히 민감하죠. 추운 날 보온을 위해서 모자나 목도리를 챙기듯이 이 자동차도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요. 출발 전에 예열을 하는 겁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만 예열을 해도 충분하다네요. 예열 없이 바로 출발하면요. 히터를 한참 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질 않고 차량의 소음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나 부동액 그리고 타이어의 변화나 이상이 없는지 자주 살펴보셔야겠고요. 차량 경고등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 또 이제 연말이라서 주말에 장거리 운전 계획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 며칠 전국적으로 눈 내린 지역이 많고요.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차량 관리 철저하게 한 뒤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힌트와 함께 드리는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제철 농수산물 관련 퀴즈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오늘 역대급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새농퀴의 주인공 늦가을부터 12월까지 지금이 제철인 채소입니다. 크기가 크고 둥근 모양이면서 겉의 색깔은 황색인데요. 사람들이 먹는 과채료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농퀴 정답은요. 이렇게 둥글고 아주 큰 채소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운데요. 저장성도 좋아서 구황작물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채소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주로 부안, 보성, 해남 등 호남 지방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워낙 크고 딱딱해서요. 손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큰 칼로 반을 갈라서 속과 씨를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낸 뒤에 껍질을 벗겨내야 돼서요. 좀 초보 주부들에게는 손질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채소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범벅이라고 하네요. 보통 이 채소에 팥, 강낭콩, 고구마, 옥수수를 넣어서 되직하게 끓인 죽을 즐겨 먹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전, 요걸로 만든 전. 국도 있네요. 찌개도 있고요. 요걸로 만든 엿. 맛있죠. 이거 강정. 정말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지금이 딱 제철인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답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여러분. 요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웨이빙 혼합 작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힌트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은요. 가수 김민기 씨의 무슨 군인의 노래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네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래 제목에 앞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김민기 씨의 무슨 군인의 노래. 그리고 두 번째 곡 KBS 딩동댕 어린이 노래회의 사과 같은 내 얼굴이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 소절에 오늘의 정답 네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 그러니까 앞에 김민기 씨의 노래와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에 나오는 이 뒷소절에 있는 이 글자를 조합하시면 오늘의 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곡 갈갈이 패밀리의 인트로송에서 파이내플 다음으로 나올 가사에 바로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세 곡 신나게 들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은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하늘에 따뜻 내 얼굴 우습기도 하구나 눈도 둥글 귀도 둥글 입도 둥글둥글 완벽한 아이디어 물을 주세요. 더마스. 파인애플을 주세요. 시장이 최후의 보 주세요. 어린이는 떠나지 말아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마스 아빠도 널 사랑한단다. Amazing Everything 가게리 패밀리.com 마지막은 이게 노래가 갈갈이 패밀리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어찌됐건 잘 들어보셨죠? 김민기의 무슨 군인의 노래 그리고 KBS 딩동댕 어린회의 사과 같은 내 얼굴의 뒤에 있는 뒷소절 그리고 갈갈이 패밀리의 인트로송에서 무 파인애플 다음으로 나온 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이미 알고 계셔서 보내주고 계신데 이 채소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임산부의 부종을 빼거나 다이어트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즙을 만들어서 많이 먹죠. 참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요거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뭐라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거라고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한창 제철인 이 채소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곡식이나 과일, 특수작물 품종 개발과 함께 축산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내 개발 흑돼지 우리 흑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영신 농업연구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흑돈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재래돼지는 일반 상업용 돼지보다 고기색이 붉고 근육 내 지방이 많아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업용 돼지나 외국 흑돼지 품종에 비교해 성장률과 번식 형질이 저조하여 농가에서 사육을 기피하고 있어 국내 재래종 돼지의 사육 마리수는 줄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 돼지가 115kg 도달일량까지 약 185일량 정도 걸리는 데 반해 재래돼지는 평균 출하 체중인 80kg까지 약 230일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또한 새끼 수에서도 재래돼지는 평균 7마리로 일반 상업용 돼지 평균 11마리에 비해 산업성이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종 재래돼지의 장점을 유지하고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흑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흑돈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 개발이 완료된 2015년 대국민 공모 흑돼지 이름을 지어주세요를 통하여
사기성, 적용성, 암기성 등의 심사 기준을 거쳐서 흑돼지의 특성이 잘 표현되고 쉬운 이름인 우리흑동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흑도는 어떤 돼지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흑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품종인 재래돼지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육질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우수한 축진 주력을 교잡하여 국내 자체 개발된 흑돼지 품종입니다. 재래돼지 품종 비율이 37.5%로 고정하였으며 네. 털색 유전자를 100%로 검은색으로 순수화해 농가에서 자각이 매우 발생할 수 있는 이모색의 발현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농가에서 사육되는 흑돼지는 복잡한 교잡으로 인해 균일도가 저하되고 하얀색 모색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돼지 고유의 특징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색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운영하는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RDA 우리흑돈으로 등록되어 있어 고유 유전자원으로서 가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등록이 돼 있군요. 근데 개발에 활용하셨다는 축진 뒤록은 어떤 건가요? 네, 세계적으로 아비 시대지로 활용되는 두록 품종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자체 육종을 통해 개발한 계통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시대지의 극상화를 이끌 계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진흥하는 뒤록이라는 뜻을 담아서 축진 뒤록으로 2008년에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특징이 있는 흑돼지인가요? 우리 흑도는 근내 지방은 약 4.3%로 일반 상업용 돼지보다 1.3%포인트가 정도 높습니다. 사육일수는 시범농가 사육 결과 약 190일로 일반 상업용 돼지 185일보다는 5일 정도 길지만 재래돼지보다는 약 40일 이상 짧습니다. 그리고 산자수도 평균 10두로 재래돼지보다 약 3마리가 많습니다. 또 셰프들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시식평가에서 일반 돼지에 비해 우리 흑도는 육색이 좋고 향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온라인 판매 중인 우리 흑돈 소비자 리뷰에서 고기 구울 때 진짜 버터에 빵을 굽는 향이 나네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돼지 품종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립축산과학원은 순종을 생산할 수 있는 민간 정돈장을 추가 육성하고 우리 흑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육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흑돈 브랜드를 통해 가정 식탁에 많이 올라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흑돈은 우수한 육질에 한국 특유 식문화를 더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흑돼지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 혈통이 담긴 우리 흑돈의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내 개발 흑돼지 우리 흑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동과 김영신 농업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눈과 한파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어제 하루 경기도 화성에는 8cm, 또 경기도 화천에는 7.6cm, 또 서울에도 4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낮 시간 눈이 집중되면서 이 국내선 여객기 9편이 결항되고 또 일부 항로도 운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출근길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고요. 이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 지하철과 버스를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이번 주말 정점을 찍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어제 오후 5시쯤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숱한 난로를 70여 대 피웠는데 이 작업자 중에 일부가 여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흡입을 한 겁니다. 수탄을 피운 곳은 1층이었습니다만 연기가 2층까지 올라갔고요. 수십 명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이 중경상으로 분류된 노동자가 10여 명이었고요. 또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철은 이 추위 때문에 공사 현장 등에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고 우려가 큰데요.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산소 농도를 수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요.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이런 수칙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이 작업 현장에서 질식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가 예산안 협상 시한이었는데요. 아직도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까?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정한 시한이 어제였는데 이 협상이 계속 공전이 됐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1%포인트를 낮추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또한 야당의 반대 속에 이 시행령으로 설치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이 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은 일단은 삭감을 하되 예비비로 운영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으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인세 외에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항목도 모두 합의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겠다면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를 생방송했습니다. 이 정책 설명은 경제 민생 분야로 시작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하게 물리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간다며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못하면 이 정치도 경제도 망할 것이라면서 이 주 52시간 제도 개편 등을 주장했고요. 연금, 교육을 묶어 3대 개혁으로 칭하면서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이 마약 범죄를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손을 떼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마약 청정국 지휘가 무너졌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쟁을 하듯이 막으면 이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황수경, 강신욱 이 두 전임 통계청장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등의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까지 감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건강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모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피고인의 증언이 모순되거나 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이 검찰의 증명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얼마 전 김이나 경남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던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어제 창원시 의회를 찾아가서 이 김민아 의원의 직을 박탈하라라고 요구했고요. 또 김민아 의원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정치권이 합의한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이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성 발언이 넘쳐난다면서 눈물로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며칠 전 그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실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생존자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이 본인이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간부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여러 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구청 간부들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희영 구청장은 이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라고 하고요. 또 용산구청에서 이 재난안전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라면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해서 써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4번이나 0.7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빅스텝은 속도 조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0.5%포인트 인상도 큰 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가 됐습니다. 2007년 이후 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제는 인상 속도가 아니라 이 최종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며 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이 국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력을 과시하던 한 래퍼 세금을 3억이나 체납을 했네요. 네,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2005년 데뷔한 힙합 뮤지션 도끼 씨, 이준경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준경 씨는 고급 아파트와 고가의 시계, 액세서리, 그리고 여러 대의 슈퍼카 등 이 대중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준경 씨는 공연과 음원 판매 등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 지난 2019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세금 5건을 내지 않았는데 그 체납액이 3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이 체납 명단에 오른 사람은 이준경 씨를 포함해서 6,940명이고요.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합치면 4조 4,196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7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는데요. 퇴근길에 한강 철교 한가운데서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58분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나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길 승객 500여 명이 2시간 넘게 차량 안에 갇혔는데요. 이 코레일은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후 10시 5분쯤 이 고장난 열차를 다른 전동차에 연결해서 노량진역으로 견인을 했고요. 승객들은 노량진역에서 임시 운행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가 같은 철로로 운행을 하면서 열차 약 50여 대의 운행이 최장 50분간 지연이 됐는데요. 이 코레일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54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1만 5천여 명 정도 줄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5천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465명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사망자는 58명이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해서 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점진적, 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파주시 심악산 둘레길인데요. 여기는 평화 누리길 6코스와 겹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길은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악산 둘레길은 2009년 14km에 걸쳐서 6개 코스가 조성이 되었고요. 네. 평화 누리길은 2010년 5월 8일 개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평화 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시군을 잇는 그 대한민국 최북단을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누리길은 총 12개 코스로 길이는 189km가 되는데요. 김포에 3코스, 고양에 2코스, 파주에 4코스, 연천에 3코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개 코스당 길이는 대략 15km 내외이기 때문에 한 걸어서 한 4-5시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 연천에서 했습니다. 예, 많이 걸었습니다. 연천에 있는 길들. 그 심악산 둘레길 산길을 걷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길을 걸으면서 이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심악산은 낙조 전망대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 높이는 194m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낙조 전망대에 서면은 한강이 보이고 임진강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들 강이 만나서 조강이죠. 이게 강화도로 흘러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날이 저면 멀리 북한 송악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또 이곳이 유명한 곳이 파주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파주 출판단지 동네가 문발리인데요. 문발을 풀어보면 글이 피어오르는 곳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 지명은 550여 년 전에 지어졌다는데요. 그래 나중에 그 출판단지가 생긴 건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이라는 수걸이 잘 피어올라서 이 군사적인 긴장감이 없이 그 DMZ 곳곳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DMZ 안쪽 걸어봤거든요. 연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제 그 GP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또 GP. 예, 그래서 DMZ 안에서 생활했거든요. 가드포스트 아니. 용어 아시네요, 가드포스트? 예, 용어는 압니다. 근무는 안 했었어요. 자연 환경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감이 좀 없어져서 더 좋은 건 통일이 돼서 DMZ 곳곳을 또 만든 분들께서 자연 환경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멋있는 서쪽의 낙조도 보고 북한도 보고 참 많은 거를 볼 수 있고 생각도 하게 하는 심악산 둘레길. 여기서 어떤 나무를 좀 만나볼까요? 예, 그 심악산 유래를 잠깐 보면은요. 그 조선 영조 전까지는 한강물의 범람을 막는
산이란 데 수막산 이렇게 불리다가 영조 때 궁궐에서 키우던 학이 날아서 도망을 갔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곳에서 찾아서 심학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만큼 명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명당은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잘 살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겨울이 다가와야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 식물들은 늦 여름부터 월동 준비를 하는 건 물론 내년 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군요. 늦 여름부터 월동 준비를 한다. 네. 가을부터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할까요, 식물들이? 예, 그거는 그 식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으니까 광합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많아지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미리 겨울눈을 만듭니다. 겨울눈, 겨울나무에 달린 눈,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겨울눈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겨울눈을 영어로 하면은 윈터 아이가 윈터 버드가 되는데요. 아이가 아니고. 예, 버드는 싹, 새싹, 꽃봉오리, 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나는 싹, 네. 겨울에 우리 눈으로 나무를 보면은요, 이 가지 끝에 길쭉한 것도 있고 둥글둥글한 것도 있는데요. 맞아요. 나무마다 그 모양이 달라서 그 모양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겨울에 꽃이 없어도 잎이 없어도 무슨 나무인지 동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모양이 다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 눈만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이 겨울눈이 나무마다 모양이 다르지만요. 크기는 대개 1cm에서 3c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나무 쉽게 찾기라는 그 도감에서 제가 겨울눈 종류를 분류한 거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지나 줄기의 끝에 있는 겨울눈을 끝눈이라고 하고요. 네. 가지 옆부분에 달리는 겨울눈을 견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끝눈이 견눈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끝눈, 견눈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 겨울눈은 봄에 꽃이 되느냐, 잎이 되느냐에 따라서 꽃눈, 잎눈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요. 꽃눈은 자라서 꽃이나 꽃차례가 될 겨울눈이고 보통 잎눈보다 짧고 통통하고요. 네. 잎눈은 자라서 잎이나 가지가 될 겨울눈으로 보통 꽃눈보다 가늘고 길고요. 근데 이 딱총나무가 있는데 이 딱총나무 같은 경우는 꽃눈과 잎눈이 하나의 겨울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섞임눈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겉모습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고요. 이 겨울눈을 딱 잘라보면은 그리고 봄에 새순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꽃이 되는 꽃눈인지 잎이 되는 잎눈인지 가장 확실히 아는 건 이제 잘라보는 건데 막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 탐구욕도 사실 욕심이라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초기에 털이 가득한 목련이 있는데 목련 겨울눈을 봄이 되기 전에 잘라본 적이 있습니다. 잘랐습니다. 예, 한번 잘라봤는데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 단면을 보니까 이 꽃눈이 있고 잎눈이 있는데 목련에 이 꽃눈은 이게 꽃잎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술과 수술도 보였고요. 잎눈은 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뒤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무 겨울눈을 이렇게 궁금해도 도감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감에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심학산에서 만난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의 겨울눈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의 대명사 진달래인데요. 진달래. 진달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거기에서 분홍빛 꽃을 피우는 게 이 시련을 극복하는 상징.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심학산을 걸을 때 본 진달래는 잎도 좀 달고 있었는데요. 잎들 사이 가지 끝에 꽃눈이 길쭉한 계란 모양으로 마치 꽃봉오리처럼 가까이 보시면 그만 꽃이라도 피울 것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꽃눈을 잘라보았다는 목련은 털로 덮여있는 눈, 이런 걸 맨눈이라고 부르는데요. 털로 덮여있는 맨눈. 예, 진달래는 눈 비늘 조각이라고 해서요. 잎이나 꽃이 될 어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 겉이 비늘처럼 생긴 조각이 덮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달래는 8개의 눈 비늘 조각이 쌓여 있는데요. 이 봄이 되면은 눈 비늘 조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국을 남기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야, 겨울 내내 이렇게 꽃을 보호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길을 쫙 열어주는 거군요. 참 식물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다른 나무 겨울눈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그 진달래는 저희들이 자주 보는 나무이기 때문에 모습을 보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옆에서 다른 모양의 나무가 있어 한참 분에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한 어린 나무였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른 숲해설가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겨울을 보더니 떼죽나무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떼죽나무 같다라고 옆에 계신 숲해설가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을 보고 아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 떼죽나무 잎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네. 이 남아 있는 잎으로 동정을 좀 처음에 시작하긴 했는데 이 떼죽나무는 5, 6월 하얀 꽃이 아래로 종처럼 매달려 피는 게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겨울눈은 털로 덮이는 맨눈인데요. 이 떼죽나무 겨울눈의 특징은 긴 계란형이고요. 길이는 1에서 3mm인데 이 곁눈 밑부분에 세로 덧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덧눈은 또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곁눈의 위아래나 좌우에 생기는 눈인데요. 우리가 그 곁눈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덧눈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치에 따라 가로 덧눈, 세로 덧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스페어 타이어 뭐 이런 느낌이군요. 비상시에 다시 대체하는. 겨울 눈만 보고도 꽃이나 잎을 상상하면 왠지 아직 뭐 겨울이 한창도 아닌데 벌써 봄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밖에 또 다른 식물도 만나볼까요? 예, 돌아가신 그 이해수 소설가,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이해수 소설가, 이분이 쓴 글쓰기에 공중부양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안눈이라고 해서 아름다움을 본 4가지의 눈을 말하고 있는데요. 육안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고, 뇌안은 두뇌에 들어있는 눈이고, 심안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눈이고, 영안은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글을 쓰려면 심한 영안이 발달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 겨울에 겨울을 보면서 꽃과 잎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꽃이 사실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심화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내려와서 이렇게 민가 쪽으로 가는데 누군가 심어놓은 설악초가 있어서 설악초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요? 설악초라는 식물에 꽃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설악초는 한해살이 풀로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이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기 위해 들여왔습니다. 상당히 주위에 많고요. 그러니까 이름과 관련해서 보면은 설악산에 피어 있어 설악초인가? 그건 아니고요. 설악초 잎은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 꽃을 피우는 마그네슘이 잎에서 꽃으로 이동을 합니다. 잎이 점점 하얗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악초가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산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다고 해서 설악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잎이 하얗게 변했다면 혹시 그게 뭐 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까? 예, 처음 보면은 이렇게 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이 설악초 크기는 70cm, 1m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얀 꽃이 크게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여름부터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테두리가 점점 잎 가부터 하얘지고요. 그래서 잎 가운데를 들여다보시면은 그 안에 꽃잎을 달고 있는 흰색 꽃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초는 잎을 자르면은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 설악초를 많이 심는 이유는 설악초가 씨가 떨어져도 스스로 자생 발화가 아주 잘 되고요. 그래서 아주 잘 자라는데요. 이 나무들이 겨울눈을 여름부터 만드는 거는 이 씨보다 사실은 꽃과 잎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가 없으면 뿌리로 번식할 수 있는 식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잎이 없게 되면 광합성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눈을 생명 주머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겨울에 겨울눈도 보고 실내 식물 꽃을 보시고 싶으면 실내 식물 꽃도 보시면서 따뜻하게 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게 그냥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겨울 눈을 보면서 뭔가 이 봄을 상상하는 그런 또 식물을 보는 재미를 덕분에 또 알게 됐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경기 파주 심악산 둘레길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만난 진달래와 떼죽나무 겨울눈, 설악초까지 알아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늙은 호박이었습니다. 0632번님 정답 늙은 호박. 옆에서 딸이 엄마 젊은 호박도 있나요? 왜 늙은 호박이라고 하나요? 물어보네요. 딸 덕분에 웃었네요. 우리 집은 호박죽도 엄청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674번님 정답 늙은 호박.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제 생일에 늙은 호박으로 떡을 해주셨어요. 김제 평야지대에서는 가을부터 사랑방의 윗목에 저장했지요. 요즘 아이들 피자 좋아하듯이 저희 때는 아이들이 호박 범벅을 좋아하라 했어요. 6944번님 정답 늙은 호박. 저희 할머니께서 글로 쓰실 때 늙은 호박이라고 적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의 최애 코너 새농퀴 영원하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구수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 0632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7674번님과 6944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승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